뭘 잘했다고 울어.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우이의 손바닥이 며느리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소영의 입술이 터졌고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도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시어머니까지 당신 딸을 감싸며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요. 은행원이던 꿈을 버리고 20년 동안 수백 번의 제사를 차리며 종처럼 살아온 시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을 소영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어요. 신우이 옥순의 손바닥이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지요. 소영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입술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신우이 옥수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소영에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뺨을 어루만지며 바들바들 떠는 아내를 보며 남편 준탁은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누나 성질을 건드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그 순간 소영은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사실 소영은 지난 20년을 오직 이 한마디를 기다리며 버텼거든요. 고생했다, 소영아. 내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눈 녹듯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훗날 시댁 식구들이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주는 날이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맵고 짠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소영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영의 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제는 명절이었고 오늘은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강행군의 소영은 이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며칠째 이어진 음식 장만에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디다 못한 소영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문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 제사 음식 준비는 준탁 씨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문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라고?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소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소영은 남편 준탁에게 몰래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남편의 옷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모르게 나물 묻히는 것만 좀 도와줘요. 남편 준탁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귀찮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 문희가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문희는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흙을 한 움큼 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흙을 자기 눈에 넣으려는 신용을 했어요. 소영은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준탁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도와주려던 신용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안 도와줄게요. 진정하세요. 여보 봤지?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러시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 준탁은 마치 잘됐다는 듯 얄미운 미소를 띠며 거실로 쏙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영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소영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려 입술을 깨물어가며 버텼지만 사고는 거기서 터졌지요. 국그릇을 옮기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제사상 위로 국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어지러워서 그만. 소영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국물을 허겁지겁 닦아내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흥,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실수? 그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옥순아, 내가 아주 잘 때렸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딸의 손을 감싸며 소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소영은 바닥을 닦는 손을 멈추고 멍하니 거실 바닥을 응시했어요. 소영은 욱신거리는 뺨을 감싸 쥔 채 조용히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들을 배경 삼아 소영의 기억은 2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소영은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소영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은행에 총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꼼꼼함과 밝은 미소로 고객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어요. 매달 우수 사원 표창을 놓치지 않았고 지점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동료들은 소영이 머지않아 큰 자리에 오를 것이라며 입을 모았지요. 그때의 소영에게는 반짝이는 꿈과 당당한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창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준탁이었지요. 준탁은 소영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하고 퇴근 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준탁 씨,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소중해요.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거든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거절할 때마다 준탁은 더 간절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준탁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영 씨 꿈 지켜줄게요. 결혼해서도 사회생활 계속하게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깨어있는 분이라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 달콤한 약속과 끈질긴 구애에 소영의 마음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도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한다는 준탁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희의 태도는 무섭도록 돌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해야 해서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문희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출근은 무슨 출근? 너 설마 그 돈 몇 푼 벌러 나가겠다는 거냐?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망하는 법이다. 당장 사표 쓰고 집안일 배워라. 소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옆에 서 있는 준탁을 쳐다보았지요. 준탁이 나서서 약속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준탁 씨랑 결혼 전에도 다 이야기된 부분이에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거든요.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더 거세졌습니다. 남편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말대답이냐?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 하는 일이 안 풀리는 법이야. 내 아들 앞길 막고 싶어서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법을 따라라. 시어머니는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소영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 준탁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결혼해도 일하게 해준다고 당신이 직접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들어.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되잖아.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해. 그게 여자 팔자야. 그날 소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약속은 결혼이라는 덫으로 이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지요. 결국 소영은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의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돌아온 곳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시댁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삶은 기계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발을 들고 틈만 나면 이어지는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예리한 눈은 이제 나물의 밑동을 다듬는 데 쓰였습니다. 엑셀 숫자를 맞추던 꼼꼼한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된 설거지물에 불어터졌지요. 시누이 옥순까지 이혼하고 들어와 소영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나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알지? 은행 다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가 일 처리가 아주 야무져서 좋네. 비아냥거리는 시누이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소영은 베갯니들 적셨어요.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내 꿈을 너무 쉽게 포기했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영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가 올 때마다 소영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어요.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 정도 음식도 못해서 어떡하니? 은행 다니던 똑똑한 머리로 제사상 순서나 제대로 외워라. 소영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은행원 시절의 자존감이 아주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나 다시 나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20년 동안 매일 밤 소영은 멈춰버린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준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게을러졌고 소영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가구점 운영은 뒷전이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며 돈을 썼습니다. 소영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밥이 늦는다고 타박하며 소영을 일어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네. 그 말이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은행 로비를 걷던 정소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부스스한 생기 잃은 중년 여인만 있었지요.
소영은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와 눈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소영은 아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특유의 치밀함으로 시댁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부로 낭비하는 돈들을 기록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시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만은 여전히 예리한 은행원이었어요. 어머니, 준탁 씨,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언젠가는 고마워해 주실 거죠? 어리석게도 소영은 가끔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앞에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손바닥뿐이었지요. 20년의 인내가 허무하게 무너진 오늘,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멈췄던 자신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영은 주방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굽은 등을 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꿈을 포기하며 흘렸던 눈물은 오늘로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두운 주방, 소영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준탁은 이제 아예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나간다. 제사 끝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치워. 누나한테 맞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유세 떨지 말고 상이나 빨리 치워라.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키를 챙겨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섰습니다. 소영은 텅 빈 눈으로 거실에 남겨진 제사상을 바라보았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탈함과 차가운 정적이 가슴속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달라고 빌었던 내가 바보였어. 소영은 입가의 피를 소매로 쓱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은 뺨은 화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송곳처럼 날카롭게 깨어났어요. 20년 전 은행원 시절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틀리지 않던 그 치밀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나는 이제 이 집안 소모품 안 할게요. 소영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어오른 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소영의 심장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방에서 소영은 홀로 그릇을 닦으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소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거실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20년 시집살이가 지옥으로 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신우이 옥순의 등장이었습니다. 번듯하게 시집을 갔던 옥순은 결혼 생활을 단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옥순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상전이라도 된 듯 사사건건 소영을 종 부리듯 하기 시작했지요. 옳게, 나 지금 목마른 거 안 보여? 시원한 물 좀 얼음 띄워서 가져와. 소영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어도 옥수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영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소영이 땀을 닦으며 물을 가져다 주면 옥수는 컵을 쳐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옳게. 내가 분명히 얼음 띄워달라고 했잖아. 성의가 없네, 정말. 신우이의 갑질은 물 심부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방 청소는 물론이고 속옷 빨래까지 소영이 앞에 던져놓기 일쑤였지요. 소영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면
시어머니 문희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방 청소랑 빨래는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옥순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이혼하고 돌아온 애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어차피 하는 집안일인데. 시누이 청소, 빨래 좀 더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시어머니는 늘 딸의 편에 서서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소영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지요. 옳게,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생색이야. 은행 다닐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좀 해봐. 사람이 왜 이렇게 둔해졌어? 소영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들어온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일꾼일 뿐이었지요. 지친 소영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남편 준탁의 방관이었습니다. 준탁은 겉으로는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 늦게야 겨우 가구점 문을 열고는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도박판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유흥비로 가게 경제를 좀먹고 있었지요. 소영이 남편을 붙잡고 사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너무 심해요. 제 빨래도 아닌데 속옷까지 다 저보고 빨라고 던져요. 가구점 형편도 어렵다면서요. 당신도 이제 노름 그만하고 일 좀 집중하면 안 돼요? 준탁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누나가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일러 바치냐? 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까지 나 들볶지 마라. 밥이나 차려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탁은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지요. 소영은 매일 밤 옥순이 어질러 놓은 거실을 치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옳게, 내일 친구들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음식 좀 근사하게 차려놔. 괜히 시장에서 파는 거 사오지 말고 직접 정성 들여서 해. 알았지? 옥수는 친구들을 불러 소영을 하녀처럼 부리며 자신의 길을 살리려 했습니다. 소영은 종일 부엌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음식을 만들어 날랐지요. 옥순의 친구들이 올케가 참 순하고 음식 솜씨도 좋네라고 칭찬하면 옥순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지. 내가 좀 가르쳤거든. 소영은 주방 구석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은행에서 당당하게 자산 관리를 해주던 정소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남편 준탁은 그 와중에도 가구점 수입을 빼돌려 사설 도박장에 갖다 바쳤습니다. 가구점 월세가 밀리고 독촉장이 날아와도 준탁은 큰 소리만 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조만간 크게 한판 터지면 다 해결된다니까. 소영은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누이의 모욕과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남편의 방탕함. 삼박자가 소영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소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옥순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준탁은 돈을 내놓으라며 장식장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걸레를 빨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에서는 은행원 시절의 치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이 탕진한 금액, 시누이가 사치로 쓴 카드값, 시어머니가 가로챈 생활비까지. 소영은 머릿속 가계부에
그 모든 고통의 수치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 어디 마음대로들 해봐요. 당신들이 나를 사람 대접 안 한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소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의 방에서 나온 산더미 같은 빨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있었지요. 독설과 무관심 속에서 소영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깊고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소영은 묵묵히 옥순의 방을 청소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제삿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어제 명절을 치르고 바로 이어진 제사 준비의 소영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요. 온몸에 오한이 들고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준탁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나물 무치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준탁의 짜증 섞인 대답과 뒤이어 나타난 시어머니 문희의 광기 어린 난동이었습니다. 문희는 아들 손에 물 묻히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며 마당에서 흙을 퍼와 자기 눈에 넣으려는 신용까지 하며 소란을 피웠지요. 그 기괴한 상황 속에서 소영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남편 준탁의 반응이었습니다. 나 괜히 여기 있다가 욕먹기 싫으니까 밖에서 좀 쉬다 올게. 수고해. 준탁은 얄밉게 손까지 흔들며 현관 밖으로 잽싸게 도망쳐버렸습니다. 홀로 주방에 남겨진 소영은 멍하니 남편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시린 통증이 가슴을 후비고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마지막 정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래, 당신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구나. 내 고통이 당신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였어. 소영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질질 깨물며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아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칼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체념한 며느리의 손길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무도 모르게 거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고된 시집살이 틈틈이 밤잠을 설쳐가며 독학했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신 온라인 마케팅 기법, 반찬 시장의 트렌드 분석, 그리고 소비자 심리 데이터들. 소영은 은행원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다시 깨웠습니다. 20년 전 수억 원의 자금을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관리하던 정소영으로 돌아갔지요. 시댁 식구들이 먹어치우던 그 수많은 음식의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자신의 노동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 나갔어요. 당신들이 공짜라고 믿고 먹던 이 한 끼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소영의 눈빛은 모니터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엑셀 차트와 시장조사 보고서들은 소영의 완벽한 무기였지요. 은행원 시절 갈고 닦은 수치 분석 능력과 20년 손맛이 결합한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소영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마지막 준비실이었어요. 신우이 옥순이 사치 부리며 긁어댄 카드 명세서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남편 준탁이 가구점에서 빼돌려 도박으로 날린 금액도 날짜별로 기록했지요.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 쌈짓돈으로 숨긴 액수까지 모두 소영의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소영은 숫자를 정리할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올케, 물 좀 가져와. 갑자기 방에서 들려오는 옥순의 목소리에 소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거울을 보니 거기엔 여전히 순종적인 모습의 소영이 서 있었지요. 하지만 거울 속 소영의 눈동자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네, 형님. 바로 가져갈게요.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소영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이 집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지요. 당신들이 내 마지막 자비를 발로 걷어찬 대가가 무엇인지 가장 화려한 성공으로 그리고 가장 처절한 외면으로 되돌려줄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삿날의 긴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소영에게 시작되는 아침은 예전의 절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독립과 복수를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한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주방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고통을 끝내고 진정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거실은 기름 냄새와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평소라면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달려갔을 소영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준탁과 사과를 먹던 시어머니 문희, 시누이 옥순 앞에 그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웬 봉투야? 남편 준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준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혼 서류? 야, 정소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장난 아니에요. 이혼해요, 우리.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시어머니 문희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깨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내가 남편 없이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있던 시누이 옥순도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옳게 제정신 아니네. 뺨 한 대 맞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상전 납셨어. 이혼해봐, 어디. 옳게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기 딱 좋지. 남편 준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소영의 얼굴 앞에 흔들어댔습니다. 야, 정소영. 너 착각하나 본데 이 집이며 차며 다 내 명이야. 알어? 내가 이혼하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빈몸으로 나가봐. 내까짓게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배고프다고 울면서 들어올 생각 마라.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준탁은 소영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오히려 준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는 비굴함이 전혀 없는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들어올 일 절대 없으니까요. 준탁 씨, 당신 명의로 된 거 다 가지세요. 그 낡은 가구점이며 빚더미 집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빚더미? 이게 진짜 미쳤나? 준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영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거든요. 은행원 시절에 그 날카로운 경제 감각이 어디 가겠습니까? 소영은 시댁의 가계부를 쥐고 흔들면서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하는 돈과 시어머니가 가로채는
생활비 사이에서 아주 치밀하게 자신만의 비상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푼돈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소영은 시어머니 명의의 휴면 계좌를 활용하고 남편이 가구점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수수료 등을 꼼꼼히 챙겨 자신만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소영을 공짜 한여로 부려먹는다고 비웃을 때 소영은 그들의 무능함과 방심을 이용해 자신의 독립 자금을 철저히 불려온 것이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준탁 씨, 당신 가구점 다음 달 카드 대금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숫자들 맞춰줄 것 같아요? 준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가구점의 복잡한 정산과 세금 문제는 모두 소영의 머릿속에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준탁은 그저 소영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살았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옳게, 지금 협박하는 거야? 엄마, 저것 좀 봐. 아주 본색을 드러내네. 옥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영은 이미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2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것 치고는 참으로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나갑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사세요. 아, 형님. 내일 아침 물 심부름은 직접 하셔야 할 거예요. 소영은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고함을 뒤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소영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소영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소영으로 걷는 길이었어요. 소영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독립 자금의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숫자는 소영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자유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소영은 길가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삿날의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대신 시원한 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소영이 빈손으로 쫓겨나 고생할 거라 믿었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영이 들고 나온 것은 작은 가방 하나가 아니라 20년의 손맛과 은행원 시절의 완벽한 수치, 감각, 그리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소영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소영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내일 당장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시작할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정소영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가벼운 발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온 날 소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친정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짐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난 딸의 부은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소영의 거친 손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소영은 그 밥알을 씹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나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소영의 독립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온갖 수발을 들면서도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독학했던 온라인 마케팅 지식과 트렌드 분석 자료들이 소영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소영은 친정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반찬 사업 해보고 싶어요. 20년 동안 지겹도록 만든 제사 음식이지만 제 손맛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그래, 소영아. 내가 한다면 이 애미가 온 힘을 다해 도와줄게. 너 은행 다닐 때 얼마나 똑똑했니? 그 실력 어디 안 간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소영은 작은 반찬 가게 한 끼 식사를 론칭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에는 소영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당연하게 차려내야 했던 지긋지긋한 한 끼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는 소중한 한 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소영의 가장 큰 무기는 은행원 시절의 정확한 수치 감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찬 가게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재료를 사고 가격을 정할 때 소영은 철저하게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재료의 손실률을 줄이고 최적의 유통 경로를 파악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지요. 또한 20년 동안 수백 번의 제사를 지내며 다져진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자랑했습니다. 소영은 밤잠을 줄여가며 직접 온라인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광고 대신 진심을 담은 한 끼라는 테마로 블로그와 SNS에 소영만의 레시피 이야기를 올렸어요. 시니어 층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인 포장과 깔끔한 배송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나 늘었어요. 온라인 카페에서 우리 집 나물이 짜지 않고 깊은 맛이 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세상에, 정말이냐? 역시 우리 딸이다. 내가 그 고생을 하더니 하늘이 돕는구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맛집으로 시작했던 한 끼 식사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정성스러운 음식에 감동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남겼고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20년 인내의 시간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지요. 성공의 속도는 소영조차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론칭 1년 만에 한 끼 식사는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여러 대형마트와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님, 저희 백화점 식품관의 메인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입점만 해주신다면 수수료율도 파격적으로 조정해 드릴게요. 백화점 MD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며 소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은행에서 VIP 고객들을 상대하던 당당한 정소영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에게서 겹쳐 보였거든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우아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낡은 앞치마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누볐습니다. 수치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소영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지요. 직원이 늘어나고 공장이 세워졌지만 소영은 여전히 음식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네요. 소금 양을 0.5%만 줄이세요.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소영의 철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만큼 한 끼 식사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만 갔습니다. 소영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백화점 매장을 점검하던 중 화려한 매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사기 위해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시댁에서 따귀를 맞으며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독설을 듣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곁에서 지켜보던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의 2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성공을 위해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영은 이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명성을 동시에 얻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영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끼 식사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끈기로 일궈낸 이 성공은 소영에게 가장 큰 복수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소영은 우뚝 솟은 건물의 통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자신의 내일을 그려나갔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정소영의 진짜 인생은 이제 누구보다 화려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 집 문을 박차고 나간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소영만 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호언장담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살림의 기둥이었던 소영이 사라지자 그 화려해 보이던 기와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시누이 옥순의 문제였습니다. 옥순은 소영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사치와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올케가 없으니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싶어 제 세상인 양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아이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장기라도 팔겠대. 무서워 죽겠어. 옥수는 시어머니 문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문희는 하나뿐인 딸을 살리겠다며 아들 준탁의 가구점 운영 자금과 집을 담보로 잡힌 돈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옥순의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준탁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내가 꼼꼼하게 관리해주던 가구점 장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 결제 대금이 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준탁은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게 다 그 여편네 때문이야. 정소영 그 독한 년이 나가면서 저주라도 퍼붓고 간 게 분명해. 준탁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탓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사라진 아내의 이름만 부르며 벽을 발로 찼습니다. 가구점 문은 닫혔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옥순이 남은 돈까지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하려다 사채업자들에게 붙들려 온 것이었지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 문희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내 돈, 내 집, 옥순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문희는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문희의 몸 오른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병원비조차 낼 능력이 없던 준탁은 마비된 어머니를 모시고 월세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번듯한 가구점 사장이었던 준탁은 이제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병든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준탁은 욕창이 생겨 신음하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문희는 눈동자만 굴리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아들 손에 물 못 묻힌다던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금쪽 같던 아들이 짜증 섞인 손길로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지요. 옥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숨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친 것이지요. 준탁은 좁고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소영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차려주던 밥이 진짜 맛있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준탁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폭언과 방관을 일삼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영이 겪었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처절한 삶이 준탁과 문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희는 마비된 손을 떨며 소영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할 때 흙을 퍼와 눈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의 거친 손길과 차가운 지하방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댁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독한 가난과 병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소영이 나간 뒤 쑥대밭이 된 집안은 이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준탁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소영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하고 TV에 나온다는 소식은 준탁에게 복수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소모품처럼 쓰다 버린 그 여자가 사실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지하방의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시댁 식구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시댁의 풍경은 그들이 20년 동안 소영에게 줬던 상처가 고스란히 되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처절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었고 복수의 여신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반찬 브랜드 한 끼 식사는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메인홀에는 소영의 얼굴이 담긴 대형 광고판이 걸렸고 TV 프로그램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소영을 모시기 위해 안달이었지요. 소영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20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소영의 사무실 앞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남편 준탁과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 문희였지요. 낡고 해진 옷차림에 퀭한 눈을 한 그들은 입구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사장 남편이야.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내 마누라 만나러 왔다는데 왜 막아? 준탁의 고함에 소영은 차분하게 비서에게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일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으리으리한 내부 모습에 압도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책상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지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 사이엔 이제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준탁은 염치도 없이 소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영아, 뉴스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더라. 백화점에서도 내 반찬 줄 서서 먹는다며?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맛이 우리 집 제사상에서 나오던 그 맛이잖아. 옆에서 마비된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던 문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눈에 흙을 넣네 만회했던 거 다 늙은 망구 노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준탁이 놈도 이제 정신 차렸단다. 소영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소모품 취급하며 뺨을 때리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과 손맛을 운운하며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준탁 씨, 그리고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먹던 그 음식은 제 손맛이 아니라 제 피눈물이었어요. 당신들은 그 맛을 느낄 자격이 단 1g도 없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지. 나 지금 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만. 아니, 반찬 가게 지점 하나만 내주면 안 될까? 준탁의 구질구질한 요구에 소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 뭐라고 했죠? 빈손으로 나가서 굶어 죽을 거라고 울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비웃지 않았나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나중에 배고프다고 울면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는 당신들에게 줄 국물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요. 소영은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준탁은 끌려나가면서도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영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오염된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의 과정과도 같았지요. 신우이 옥순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지방의 어느 식당 주방 보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의 손을 빌려 물 한 잔 마시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올케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죄값에 맞는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소영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소영의 아침은 새벽 5시의 고통스러운 기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맞이하는 눈부신 아침이었지요.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소영은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는 고요한 새벽, 소영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정말 잘 견뎠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소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잊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로 그리고 사랑받는 딸로 무엇보다 소중한 정소영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는 소영의 발걸음 뒤로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영의 눈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활짝 웃으며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 여인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니네 엄마가 죽는 건 하늘의 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친정엄마가 뇌종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무릎 꿇고 수술비를 애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바깥일로 바쁜 애를 왜 귀찮게 하고 그러니? 시어머니까지 가세하며 며느리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갖다 바치면서 장모 수술비 3천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그리고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도 당연하다는 듯 굴던 시어머니. 결국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은 상간녀와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이 여성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엄마를 잃은 그날 참고만 살던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혜경. 야근하는 남편 정우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쌌어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걱정되었거든요. 혜경은 남편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정계 진출을 꿈꾸며 밤낮 없이 뛰는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선 혜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혜경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남편 정우가 낯선 여자와 소파에 밀착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국회의원 사모님인 성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빈 와인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어요. 혜경은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느릿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혜경을 쏘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찾아와?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우는 콧방귀를 뀌며 성자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혜경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비즈니스 하는 거 안 보여? 성자님은 내 정계 입문을 도와줄 귀한 분이야. 낮술 좀 마시면서 전략을 짠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혜경은 기가 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낮술이요? 두 사람 분위기가 절대 사업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정우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옆에 있던 성자는 여유롭게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녀는 혜경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혜경은 수치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자가 혜경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성자는 거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혜경이 내온 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낮술이 좀 과했나 봐요. 그냥 잊어버려요. 혜경은 성자의 뻔뻔한 태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잊으라고요? 제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잊어요? 순간 성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성자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혜경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는데 너 지금 태도가 뭐야?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건방지게 굴지 말고 사과하면 공손하게 받아야지. 혜경은 물러서지 않고 성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리네요. 성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경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뱀처럼 혜경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겠니? 쓸데없이 여기저기 나불거렸다간 너나 내 신랑 앞날은 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내 남편은 정치는커녕 변호사 노릇도 못하게 돼. 혜경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자는 혜경의 어깨를 툭 치며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홀로 남겨진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아나무인격인 태도,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저녁에 귀가에서도 성자의 방문을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정우는 혜경의 안색은 살피지도 않았어요. 성자님 말씀 잘 들었지? 그분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 탄탄대로야. 혜경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의 야망만 보일 뿐이었어요. 아내의 찢어진 가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혜경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요. 자신을 향한 시댁의 멸시와 굴욕을 10년째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경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복순으로부터 날카로운 호통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편 정우의 출세주를 쥐고 있다는 국회의원 3호 성자가 집으로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수는 아침 일찍부터 혜경을 닥달하며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성자 사모님 오시니까 음식 대충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갈비찜은 기본이고 나물의 잡채까지 제대로 상에 올려야 해. 알겠니? 혜경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해야 한다니요. 도마를 치는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무겁게 부엌 바닥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혜경의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자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성자가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복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성자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호들갑스럽게 환대했어요. 잠시 후 퇴근한 정우까지 합세하자 식탁 위에는 가식적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혜경은 그들에게 뜨거운 국을 나르고 빈 접시를 채우며 무색무취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머, 갈비찜이 입에 딱 맞네요. 고기가 어쩌면 이렇게 연해요? 성자가 여유롭게 고기를 씹으며 칭찬을 건네자 정우가 기다렸다는 듯 냉큼 거들었습니다. 입에 맞다니 다행입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내서 제 일 좀 잘 봐주셔야죠. 복순도 성자의 접시에 손수 나물을 얹어주며 눈물겨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정우 정계 진출은 다 성자 손에 달린 건데 제가 극진히 모셔야죠. 세 사람이 비싼 와인을 마시며 하하호 즐거워하는 동안 혜경은 부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식탁에서 상간녀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하며 대접받는 꼴을 생생하게 지켜봐야 했거든요. 가슴 속에는 시꺼먼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혜경은 묵묵히 그들이 남긴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시선은 외면한 채 오로지 성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성자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폭탄 같은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습니다. 정우, 이번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요? 정우의 눈이 번쩍 뜨이며 아이처럼 환호했습니다. 제주도요? 아이고, 영광이죠. 성자 일정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복순이 무릎을 탁 치며 부엌 쪽의 혜경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잘 됐네. 그때 혜경이 너도 같이 가자. 가서 음식도 좀 하고 뒷바라지 좀 해. 성자 불편하지 않게 내가 옆에서 수발 들고 잔심부름하면 딱 좋겠구나. 혜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여행에 아내를 식모로 데려가 수발을 들게 하겠다는 발언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정우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당신 요리 솜씨 하나는 알아주니까 함께 가서 성자님 대접 극진히 해드려. 혜경은 모멸감에 손이 덜덜 떨려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자신을 아내가 아닌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에 심장이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성자는 그런 혜경을 비웃듯 쳐다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자가 돌아간 뒤에도 혜경의 고통스러운 하루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혜경에게 정우가 짜증 섞인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디야? 지금 마트에서 장 보는 게 문제야? 어머니가 지금 안방 변기 막혔다고 빨리 뚫으래. 혜경은 가슴 밑바닥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고작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나한테? 정우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혜경을 윽박질렀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야? 어머니하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빨리 와서 여행 가방이나 싸. 집에 돌아온 혜경을 기다리는 것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시어머니의 독한 잔소리뿐이었습니다. 복수는 혜경이 땀 흘리며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발로 툭 치며 타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 옷가지 같은 건 챙길 필요 없어. 거기 가서 해먹을 밑반찬이랑 양념이나 더 챙겨. 성자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니 내가 신경 바짝 써야 할 거야. 알겠니? 혜경은 묵묵히 변기를 뚫고 밤늦도록 짐을 꾸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차디찬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정우는 집을 나서며 혜경에게 생색을 내듯 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당신 좋아하는 거나 사 먹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 광경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복순이 쏜살같이 달려와 혜경의 손에서 돈을 획 낚아챘습니다. 예, 너는 애벌은 나빠지게 왜 돈을 주고 그래? 혜경아, 너는 그저 살림이나 잘해. 어디서 며느리가 돈을 챙겨? 딴 생각 품지 말고 내조나 똑바로 해라. 혜경은 텅 빈 자신의 손바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혜경이 쌓아온 희생은 한낱 먼지처럼 공중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경에게 한술 더 떠서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자님 덕분에 우리 정우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너도 덕보는 거 아니니?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자리 앉을 생각 마라. 분수껏 행동해. 혜경은 대답 없이 바닥만 닦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상한 남편인 척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가운 눈빛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무시가 혜경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혜경은 베란다 밖 어둠을 보며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이죠. 서슬 퍼런 복수의 불꽃이 혜경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끝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혜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멸시 속에서도 혜경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마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극에 달할 때 혜경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유단자로 이름을 날리던 당당했던 박혜경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주부만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의 그 강인함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로 엉망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혜경은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지금의 초라한 주부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던 20대의 박혜경. 그녀는 태권도와 유도 공인 단수를 합쳐 무려 5단이 넘는 전도유망한 유단자였습니다. 당시 혜경은 어려운 집안 형편의 보탬이 되고자 밤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유난히도 운수가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각 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된 정우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덩치 큰 사내 셋이 정우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영업 방해입니다. 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앞치마를 풀며 다가갔습니다.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치며 혜경을 위협했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어요. 혜경은 순식간에 사내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고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불량배들을 뒤로 한 채 혜경은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정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정우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같이 호프집을 찾아와 혜경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혜경 씨, 당신의 그 당당함에 반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정우의 끈질긴 구애에 혜경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운동만 하느라 사랑을 몰랐던 혜경에게 정우는 구원자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앞길에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의 어머니인 복순의 극심한 반대였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운동선수 나부랭이를 집안에 들여? 우리 정우는 장차 정치를 할 몸이야. 너 같은 배경은 집만 될 뿐이라고. 복수는 혜경을 만날 때마다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혜경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혜경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혜경아, 우리 엄마가 저러셔도 나만 믿어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만 있으면 난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제발 내 곁에 있어줘. 혜경은 정우의 그 진심 어린 눈물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유단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지요. 결혼식 날 혜경은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총도 남편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앨범을 덮은 혜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당당했던 박혜경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구박받는 식모가 된 현실이 처참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한다던 정우는 이제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혜경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 거칠어진 손과 고된 집안일로 굽어버린 등 남편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혜경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내 서늘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버린 남편과 나를 짓밟은 시댁 식구들. 그들에게 바친 10년의 세월을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반했던 그 강한 박혜경이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아니,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보여줄게. 혜경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혜경은 이제 그 굴레를 벗어던지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도 어둡고 차가웠어요. 혜경은 앨범 속 도복 입은 자신의 사진을 한 장 떼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장 당당했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가는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나가기 전 혜경은 남겨진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비극으로 변해버린 운명적 사랑의 끝에서 혜경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디찬 복수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혜경의 낮은 숨소리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혜경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홀로 시골집을 지키던 친정엄마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경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와 예치금까지 3천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해요. 3천만 원. 10년 동안 경제권 한번 쥐어보지 못한 전업주부 혜경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회의 중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집으로 달려간 혜경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시어머니 복순과 퇴근한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혜경의 절박한 호소에도 복수는 먹던 포도 껍질을 뱉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3천만 원? 야, 너 미쳤니? 그게 누구 집의 이름인 줄 알아? 사돈 어른은 참 염치도 없으시지. 딸 시집 보냈으면 끝이지. 왜 자꾸 우리 집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혜경은 복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거머리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제가 평생 종처럼 일하며 갚을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뿐인 딸인데 손 한 번 못 써보고 보낼 순 없잖아요. 하지만 복수는 혜경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어디서 재수없게 눈물바람이야? 거머리 같은 집안 아니랄까봐 끝까지 발목을 잡네. 혜경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통을 남편은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여보, 당신 변호사잖아요. 그 돈 당신한테 큰 돈 아니잖아요. 나 당신 위해서 10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제발, 제발 좀 도와줘. 정우는 혜경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 지금 선거 자금 만드느라 이런 한 장이 아쉬운 상황이야. 성자님 줄 대느라 여기저기 빌린 돈이 얼만데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당신도 상황 좀 봐가면서 억지를 부려.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혜경은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성자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치면서 장모의 목숨값 3천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해서 목숨까지 구해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엄마야. 당신 장모님이라고. 혜경의 외침에 정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어쩌라고?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급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어오든가.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복순도 옆에서 거들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내 앞길 막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들어와서 저녁상이나 차려.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혜경은 그날 밤 미친 사람처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댁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큰 금액 때문인지 돈을 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동안 혜경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성자와 호텔 와인바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었죠.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 시간에 사위는 상간녀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경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10년간 이어져 온 인내와 사랑, 그리고 가느다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혜경의 어머니는 끝내 수술 한 번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혜경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믿어서.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상주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고 잠깐 들러서는 조의금 봉투 몇 개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복수는 장례식 음식이 맛이 없네, 향 냄새가 독하네 하며 투덜거리다 1시간도 안 되어 자리를 떴어요. 야, 장례식 적당히 하고 일찍 들어와서 청소해라. 복순이 던지고 간 마지막 말은 혜경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인간의 도리조차 저버린 저 악마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고요. 혜경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살기와 차디찬 분노가 들어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경은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적진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켜봐줘. 내가 그 인간들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에 입을 맞추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툭툭 내뱉던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비겁한 변명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혜경은 천천히 가방에서 검은 상복을 꺼내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상복을 입을 차례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막한 집 안에는 정우와 복순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혜경은 아주 천천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향 냄새가 아닌
달콤한 와인 향과 기름진 음식 냄새였어요. 거실 한복판에는 시어머니 복순과 남편 정우, 그리고 상간녀 성자가 둘러앉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정계 입성이 확실시되었다며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혜경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마주한 이 참혹한 광경은 혜경의 이성을 단번에 끊어놓았습니다. 혜경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더니 장식장에 진열된 고가의 와인들을 양손 가득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어머, 혜경아, 너 왔니? 마침 잘 됐다. 여기 안주 좀 더 내오고 술상 좀 봐라. 복수는 며느리의 안색은 보이지도 않는지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습니다. 성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어깨에 기대 혜경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혜경은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흔들더니 그대로 정우의 얼굴을 향해 터뜨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박혜경, 너 미쳤어?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이 샴페인으로 흠뻑 젖어버렸지만 혜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머지 와인병들의 코르크를 따서 거실 바닥에 콸콸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한 병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멈추지 못해. 복순이 기겁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혜경의 서슬 퍼런 눈빛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경은 빈 와인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포효했습니다. 한 병에 얼마냐고? 당신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이 술 한 병 값이면 우리 엄마 수술할 수 있었어. 당신 장모 목숨값이 이 와인 한 병보다 못해? 사람 목숨보다 이 술이 더 소중하냐고. 정우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혜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선거 앞두고 재수없게 눈물바람하더니 이제 미치기까지 했어? 혜경은 정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유단자의 힘이 폭발하자 정우는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어요. 미쳐? 그래,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괴물을 믿고 10년을 종처럼 산 내가 미친년이야.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 웃기지 마. 당신은 자기 가족 목숨도 돈이랑 바꾸는 쓰레기일 뿐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성자가 기가 찬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경 씨, 교양업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혜경은 성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자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 뒤로 숨어버렸어요. 혜경은 비웃음을 머금고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 수준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 여기 와 있네요. 어머니 옆에서 꼬리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드님 불륜 상대예요.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성자님이 우리 정우랑? 성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혜경은 가방에서 정우와 성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 뭉치를 거실 바닥에 뿌렸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바닥 위로 두 사람의 추잡한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둘이 호텔 드나들고 제주도 여행 계획 짜는 동안 우리 엄마는 병실에서 죽어갔어. 어머니, 이 집안 호적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불륜으로 맺어진 정계 진출, 참 대단하네요. 정우는 사색이 되어 사진을 치우려 허둥거렸습니다. 복수는 배신감과 당혹감에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경은 그들의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정우, 우리 이제 끝이야. 이혼해. 이혼?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고 싶어? 정우의 협박에 혜경은 실수했습니다. 위자료?
걱정 마. 당신이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발가벗겨서 세상에 공개할 거니까. 10년 노예 생활의 대가 아주 비싸게 청구할 거야. 법대로 하자며 변호사답게 잘 준비해봐. 혜경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복순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대로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야. 혜경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돌려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부디 그 귀한 아들이랑 이상간녀랑 오순도순 만수무강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제가 아주 화려하게 닦아드릴게요. 문을 쾅 닫고 나온 혜경의 뒤로 집안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혜경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눈물은 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탈출한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아재 바보같이 안 살게. 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걸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게. 혜경은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불량배들을 단숨에 제압하던 박혜경의 매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국은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집을 뛰쳐나오던 혜경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복순이 안방 금고 깊숙이 숨겨두고 애지중지하던 친필 비밀 장부였어요. 혜경은 지난 10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복순이 무엇을 숨기고 어디에 감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수술비 3천만 원은 아까워하던 자들이 뒤로는 수십억 원의 비리와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혜경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수첩 안에는 정우의 정계 진출을 위해 뿌려진 뇌물 목록과 복순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탈세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경은 어둠 속에서 수첩을 품에 꼭 안으며 차가운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작은 수첩 하나가 그들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거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방 금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복순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신 직전까지 갔거든요. 내 장부, 내 목숨 같은 장부가 없어졌어. 정우야, 그년이 장부를 가지고 갔나 봐. 이를 어쩌면 좋니? 복순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단번에 무너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매던 정우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박혜경 그 여자가 장부 하나 들고 나갔다고 뭘 하겠어요? 그 여자는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무식한 주부일 뿐이에요. 그거 읽을 줄이나 알겠어요? 정우는 혜경이 그저 홧김에 물건을 들고 나간 것이라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순종적인 아내가 감히 자신을 고발할 배짱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요. 그래도 정우야, 혹시라도 그게 밖으로 새나가면 내 정계 진출은 끝이야. 참. 어머니도 참 걱정도 팔자시네요. 혜경이는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벌벌 떨던 여자예요. 며칠 고생하다 보면 배고파서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장부 뺏고 조용히 이혼 서류 내밀면 끝이에요. 정우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자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며 혜경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하지만 정우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엄마를 잃은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 시각 혜경은 낡은 오피스텔에서 절친 유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혜경의 초라한 모습과 사연을 듣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어요. 혜경아,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지. 걱정 마. 내 대학 선배 중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의감이 대단한 분이야. 유선의 소개로 혜경이 찾아간 곳은 효성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 효성은 혜경이 내민 비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장부를 읽 내려가는 효성의 미간이 점차 깊게 패였습니다. 박혜경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용 자료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리포트예요.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효성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이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수술비는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돈을 굴린 저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효성은 장부를 덮으며 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혜경을 향한 깊은 연민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아니, 넘쳐납니다. 이 장부 하나면 이정우 변호사의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도 제가 맡겠습니다. 10년 동안 받으신 정신적 고통과 노동의 대가, 그리고 어머니의 원한까지 제가 다 받아내 드릴게요. 혜경은 효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혜경은 효성과 함께 밤을 새우며 소송 전략을 짜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식하다며 자신을 비웃던 남편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혜경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단자 박혜경은 이제 주먹이 아닌 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합니다. 정우 씨,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명예와 권력, 내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뺏어줄게. 혜경은 효성이 건네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디찬 법정에서 펼쳐질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혜경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의 추악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혜경의 반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경이 제출한 비밀 장부는 정계와 법조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정우의 화려했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변호사 이정우와 그 모친의 비리 의혹을 쏟아냈어요. 정계 진출을 코앞에 두고 승승장구하던 정우의 야망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다름 아닌 상간녀 성자였습니다. 정우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성자는 짐을 싸서 그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성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면. 정우가 성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성자는 징그럽다는 듯 발로 툭 쳐냈습니다. 이봐요, 이정우 씨.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 더러운 장부 하나 관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놓고 누굴 붙잡아? 나까지 엮이기 전에 당장 꺼져요. 성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웃음을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끝은 이토록 처절한 배신뿐이었지요.
한편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 복수는 사람들을 동원해 해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해경이 머무는 유선의 오피스텔 앞으로 덩치 큰 사내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경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혜경 씨, 조용히 우리랑 같이 가시죠. 좋게 말할 때 말 들어요. 사내들이 해경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해경의 눈빛이 10년 전 그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해경은 순식간에 사내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어지는 발차기와 유도 기술에 건장한 사내 셋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당신들 주인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10년 동안 주방 기구만 잡았다고 내 몸이 굳은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착각이라고. 해경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구경꾼이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 초췌해진 정우와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 앞에서 끝까지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내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려 했을 뿐. 그때 해경이 인파를 해치고 정우 앞에 섰습니다. 해경은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기자들 앞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장모가 죽든 말든 내 앞길 막지 마. 당신 친정 살리자고 내 인생 망치라는 거야 뭐야. 장내에 정우의 비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자상한 변호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정우 씨, 장모님 수술비를 거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복순 씨, 이 비밀 장부에 적힌 뇌물 목록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복수는 얼굴을 가린 채 아이고, 나 죽네.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도 해경의 증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은 10년 동안 저를 인간이 아닌 노예로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을 쌓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정우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저를 파멸시키려고 조작한 증거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효성 변호사가 장부의 필적 감정 결과와 추가 비리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우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복수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해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년아, 내가 너를 걷어줬더니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해경은 그런 복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아니라 죗값을 받는 거예요. 재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순 역시 탈세와 비리 혐의로 전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지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추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해경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호송차로 끌려가며 해경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해경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경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해경은 하늘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제 저 인간들 다 죗값 받게 됐어. 나 잘했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던 자들은 결국 그 야망의 무게에 눌려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해경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선과 효성 변호사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는 이토록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악마들의 시대는 끝이 났고 진실의 빛이 혜경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며칠 뒤 최종 판결문이 혜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정우와 김복순의 유죄를 인정하며 혜경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지난 10년 동안 혜경이 흘린 피눈물과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혜경은 판결문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나 이제 박혜경으로 살게. 반면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탈세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복순의 그 많던 부동산과 현금은 추징금으로 몰수당했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떵떵거리던 복순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우 역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채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에서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지요. 혜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선처 좀 해줘. 정우가 면회실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혜경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정우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라고. 지금 당신이 겪는 지옥도 하늘의 뜻이야. 평생 거기서 당신 죄를 씹으며 살아. 혜경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길가에는 넝마가 된 옷을 입은 복순이 혜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재벌 사모님이라 자부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돈 조금만 빌려다오. 복순이 혜경의 구두를 붙잡으며 구걸했지만 혜경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거머리 같은 집안이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니가 거머리처럼 보이네요. 당신들이 짓밟은 우리 엄마 목숨값 5억으로도 부족해요. 남은 인생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혜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혜경을 돕느라 고생한 절친 유선과 효성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혜경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자유네. 유선이 혜경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자 옆에 있던 효성 변호사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혜경 씨, 아니 박혜경 관장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혜경은 관장님이라는 호칭에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혜경은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체육관을 열기로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며 다시는 자신처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혜경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식모로만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히 박혜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체육관 오픈을 앞두고 혜경은 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춤에 검은 띠를 단단히 묶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죽어있던 눈빛에는 다시금 강인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혜경은 유선과 효성의 응원을 받으며 체육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혜경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혜경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성공을 꿈꾸던 이들은 처절하게 몰락했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의를 쫓은 여자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혜경은 하늘을 보며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 지켜봐줘.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혜경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혜경의 힘찬 발걸음 위로 평온한 정적이 내려앉으며 길었던 복수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